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8월 1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반가운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같이 쓴 책이 드디어 나왔거든요. 아하. 아직 서점에 깔리진 않았지만요, 여러분들 온라인 서점 들어가 보시면 저희 책 제목이 그대로 나옵니다. 지금 검색이 가능하시고요. 놀랍게도요, 책이 등록만 됐는데 벌써 예약 주문을 해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실은 저는 박 PD가 했나 그랬더니 박 PD 아니라면서요. 네, 저는 오늘 나올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희 가족들한테 물어봐도 저희 가족 중에는 아직 책 산 사람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애청자분이신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아무튼 누구신지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책 제목이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고심하고 고심한 끝에 내린 결론이긴 한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누가 내 돈을 훔쳤을까? 그렇죠. 네, 치즈가 아니고 내 돈이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부제가 붙어 있죠. 벌어도 모이지 않는 돈에 관한 진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좀 마음에 드시나요? 거기다가 어디서 책을 냈는지 출판사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책을 내는 출판사는요,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책이 첫 책이기 때문에. 출판사 이름은요, 빈티지 하우스입니다. 뭐 와인이나 청바지를 만들 것 같은 회사 같은데 책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책도 이렇게 고풍스럽게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요, 방금 말씀드린 누가 내 돈을 훔쳤을까 빈티지 하우스에서 내놓은 이 책은요, 현재 예스24, 알라딘, 인터넷 교보문고, 반디앤 루디스 도서 11번가 여기서 검색하시면 바로 주문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일반 서점에는 16일부터 깔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에서 주문을 하시면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받아보실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청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보통 스타들이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영화나 뭐 이런 거 개봉하기 전에 공약을 내걸잖아. 네. 얼마 이상 가면 뭐 하겠다. 저희도 비슷한 걸 좀 해볼까 해요. 뭐 저희가 스타는 아니지만 예전부터 저희가 책 쓰기 전부터 둘이서 얘기를 했었던 내용이잖아요. 네. 저희 책에 대한 인세 중 10%를 뜻있는 곳에 기부를 할 생각이었는데 저희가 그 기부할 만한 곳을 드디어 발견을 했죠. 어디죠? 어디냐면요, 아름다운 재단 아시죠? 네. 아름다운 재단이 최근에 아주 의미 있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제목이요, 어쩌다 슈퍼맨. 그리고 시민사회 지지를 위한 캠페인, 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사회에 큰 기여를 하신 공익제보자분들, 이 공익제보자분들이 이렇게 사회에 큰 일을 하셨는데 잘 사셔야 되잖아요. 근데 의외로요, 공익제보를 한 다음에 어려움을 너무나 많이 겪고 계시대요. 그렇죠. 반역자 딱지가 붙여지죠. 그러니까요. 취업도 잘 안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익제보자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요,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저희의 인세 중 10%를, 많은 돈은 아니긴 하지만 저희는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점도 좀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기부를 하는 것도 뭐가 좀 있어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책이 많이 팔려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책이 팔려서 인세가 들어오는 대로 거기서 10% 기부를 하고요. 그 기부한 영수증을요, 저희 팟빵이랑 그리고 파티 요 두 개 플랫폼에 게시판에 저희가 올려놓을 예정이거든요. 여러분들 거기서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저희가 말로만 하는 사람들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니까요.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1만 부만 팔려도 대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과연 1만 부를 팔 수가 있을지 저희도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이 의리가 있으시잖아. 하긴 저희 방송 들어주시는 분들이 5만에서 8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저희가 책에도 간단하게 쓰긴 했지만 유명한 셀럽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또 뭐 유명한 단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아니고 진짜 기자 출신 아무것도 없는 사람 둘이서 그냥 방송하겠다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성원해 주실 줄은 저희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첫 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보내주시고 성원도 해주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뭐 많이 사주시면 강연도 가고 그러시는 거예요? 강연이야 잘생긴 박 PD가 해야죠. 이 반사가 돼버리네.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한 해 190억 장에 달하는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요. 환경당국과 지자체가 편의점에서 쓰는 비닐봉투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대체하는 작업을 추진합니다. 오,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놀랐는데 한 해 쓰이는 비닐봉투 숫자가 190억 장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야, 이거 셀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검은 봉다리 이거 편의점에서 쓰기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환경당국은요, 편의점에서 종량제 봉투 대체 사용이 되면 비닐봉투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즉 CU, GS25, 세븐일레븐 이런 유명 브랜드 편의점 수가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만 4천여 개가 넘는데요. 와하. 올해 들어서도 3천 개가 새로 생겼고요. 그러니까 3만 4천여 개에 달하는 이 편의점에서 검은 봉다리를 쓰지 않고 종량제 봉투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이 종량제 봉투는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닐봉투 자체가 줄어들 것이다. 맞습니다. 만약에 이런 조치가 진짜 제대로 되면요, 아마 에코백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늘어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190억 장을 국민 수로 나눠봤더니 현재 1인당 370장을 쓰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370장이면 하루에 한 장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쓰네. 자, 근데요, 걸림돌이 만만치 않네요. 왜요?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종량제 봉투 크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를 편의점에서 과연 쓸 수가 있을까? 우리가 보통 편의점에 뭘 사러 갈 때는 소품종, 소량을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아하. 봉투가 너무 크다는 거지.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서대문, 성동, 광진, 양천, 동작 이런 10개 자치구의 일부 편의점에서는 이미 종량제 봉투를 팔고 있대요. 근데 고객들이 안 산다는 겁니다. 껌 하나 샀는데, 또는 과자 한 2봉지 샀는데 이거 비닐봉투에 그냥 까만 봉다리에 담아주면 좋은데 이거를 500원 주고 종량제 봉투 사세요 이러면은 안 산다는 거죠. 어허. 과자를 2봉지 샀는데 그 큰 종량제 봉투에 넣어가기도 어떻게 보면 좀 그래요. 아울러 기초자치단체들이 이 종량제 봉투를 대량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떼 갈 때마다 최소 1000장씩을 판다는 거예요. 야하. 그러니까 편의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저도 대형 마트나 동네에 있는 슈퍼보다는 큰 작은 마트 있잖아요. 이런 데 가면 저는 항상 종량제 봉투를 사서 거기다 담아 오거든요. 근데 굉장히 유용한 게 두부도 사야 되고 과자도 한 서너 개 사야 되고 우유도 사야 되고 뭐 사다 보면은 이 봉투가 꽉 차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이거는 쓰레기 봉투로 또 쓰면 되니까. 근데 편의점에서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불편한 거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릴 게 아니라 더 불편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야지 비닐봉투 사용을 더 줄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또 한 분이 주셨어요. 요즘은 이 종량제 봉투가 그 동네에서만 쓸 수가 있잖아요. 안양에서 쓰던 거 은평구에서는 못 쓰거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이 이거를 차라리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버리면은 좀 성과가 있지 않을까. 편의점에 우리가 출근을 할 때도 많이 들르지 않습니까? 근데 출근을 할 때 만약에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뭐 간단한 휴지나 이런 거를 담아준다. 그럼 회사에 들고 갔을 때 살짝 난처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우리 회사에서도 쓰레기 봉투로 쓸 수가 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쓰레기나 이런 거를 치울 때 내가 이 봉투를 쓸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뭐 쓰레기 봉투에 관련된 불편한 점들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대로 더 불편하게 만들어서 아예 쓰지 않게 에코백 같은 것들을 가지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저희 동네 마트는 종이봉투를 주더라고요. 우리가 촛불혁명 이후에 적폐 세력들을 빨리 없애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진짜 더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 얘기냐면요. 얼마 전 난리가 났었던 사건 있죠. 운전기사에 대해서 엄청난 갑질을 했던 분. 이 제약회사 종군당 이장한 회장에 대해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요. 이게 그냥 통과돼야지 정상 아닙니까? 네. 근데 검찰이 반려했다고 합니다. 그럼 검찰이 장하다 해서 이장한 회장한테 이렇게 반려한 거 아니에요? 아하, 그런가요? 아무튼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요, 오늘 이렇게 밝혔어요. 지난 10일 이 회장에 대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보강수사라는 서울중앙지검에 지휘가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하. 검찰 지휘에는요,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범죄 소명을 더 명확히 한 후 신병 처리에 중대 사안이 발견되면 영장을 재신청하라,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요, 이 회장과 피해자를 대질신문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해요. 이 이상 어떻게 더 신병 처리의 중대 사안이 발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이 갑질 사건이 뭔지. 아무튼 경찰이 밝힌 혐의에 따르면요, 이 회장은요, 한 명도 아니에요. 전직 운전기사 4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했고요, 불법 운전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교통법규 어기라고 했다는 거죠. 이렇게 강요한 혐의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 짓은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발기부전 치료제 있죠. 일명 비아그라. 이거를요, 접대용으로 나눠준 혐의도 있다고 합니다. 약사법 위반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정도의 명확한 혐의가 있는데도 영장이 반려가 됐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이 이장한 회장이 접대를 했다는 게 더 신기한데요? 접대를 한 게 더 신기하다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요, 이 회장에 대한 영장뿐만 아니라 최근 갑질로 분류돼서 사회적 관심을 모은 모든 사안에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요, 검찰이 기각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대요. 이거는 영장 심사를 하는 판사가 기각을 하든 말든 해야 될 텐데 왜 검찰이 이걸 자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듣고 충격 먹으셨었죠. 호식이 2마리 치킨. 네. 최호식 전 호식이 2마리 치킨에 대해서 신청한 이 구속영장도요, 서울지검이요,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 이런 이유로 반려를 했다고 합니다. 야, 이 피해자는 사실 가맹점 점주들이 진정한 피해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점주들과 합의를 했나?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달 초에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이요, 지난달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찬사를 낸 광역버스 업체 있죠. 이 오상교통 경영진에 대해서도 과실치사상 공동정범 책임을 물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거든요. 이것도 중앙지검이 기각했다는 거예요. 아하.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거 왠지 돈 좀 있고 백 좀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좀 쉽게 가자, 검찰이 왠지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무튼요, 뭐 검찰이 그런 생각이 있건 없건 다 떠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거 서민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듣고 있는지 진짜 궁금해요. 네. 지금 검찰총장도 바뀌고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아직 적폐 세력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거죠.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니네들 아무리 촛불 들고 떠들어 봐라, 우리는 계속 기득권 유지할 것이다,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이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저희가 이 네이버에도 팟캐스트를 2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또 다른 경제 방송인데 거기에 저희가 소형 SUV가 대박이 날 것이다, 왜? 1인 가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라고 돗자리를 깔았었는데 이거 현실이 돼버렸네. 그러니까요. 이 얘기한 지가 한 달이 훨씬 전이었었는데요. 그런데요, 이렇게 소형 SUV가 너무 많이 팔리니까 이 불똥이 경차한테 떨어졌다는 겁니다. 경차 판매가 급감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달 현대차의 코나, 기아차의 스토닉, 그리고 니로, 기존의 한국 GM의 트랙스, 르노의 QM3, 쌍용의 티볼리, 얘들이 다 소형 SUV인데 판매량이 무려 13,800여 대로 집계가 됐어요. 아하. 현대 기아차가 소형 SUV인 이 코나와 스토닉을 본격적으로 출고하기 전인 전월과 비교했을 때 거의 50%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와하. 차종별로는요, 티볼리가 4,400여 대로 1위를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2위가 코나, 3위가 니로, 그리고 트랙스와 QM3가 그 뒤를 이었고요. 스토닉은 첫 출발을 1,342대로 했어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경차는 불똥을 맞았다면서요? 네.
판매량이 완전히 꺾였다는 거죠. 애초에 아반떼, 투싼, 스포티지 이런 준중형 세단과 SUV 차급에서 오히려 고객이 이탈을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아닌 다른 전문가들은 예측을 했대. 근데 그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고 경차가 타격을 입었다는 거죠. 모닝은요 7월 5,367대가 팔렸는데 6월에 비해서 20%가 빠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전년 동기와 비교를 해봐도요 4.6%가 줄었고요. 스파크도 4,225대가 팔렸는데 전월 대비했을 때 6.7% 살짝 늘었지만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26%가 감소했습니다. 두 차종을 다 합치면요. 지난해 월 평균 15,000여 대가 팔렸었는데 이제는 1만 대 이하로 떨어진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저는 경차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네. 우리나라 새로운 경차 모델이 거의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두 개죠. 두 개. 이 두 개로 20년 넘게 울고 먹었으니 이게 뭐 사골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많이 먹었다 구마하라 아이가 이 얘기 나올 것 같아요. 네. 이 경차 하면 일본인데 일본 경차는 왜 안 들어오나 모르겠어요. 입시 정말 이해 안 되는 것 투성이야. 왜 부자들이 명문대에 더 많이 가는 걸까? 항상 싸우던 진보와 보수가 한 목소리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좋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 또 수시와 정시 찬반 논쟁은 언제까지 계속할 건지. 입시 뭐가 뭔지 모르겠어. 입시 현실 고발 웹툰 입시 유감 봤어? 입시에 대한 답답함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만화야. 현실 고발뿐 아니라 중하위권 입시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어. 중하위권이라고 불리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학생들을 위한 헌정 만화이기도 해. 입시 유감? 유료 웹툰이야? 아니, 입시 유감은 무료 웹툰이야. 대중들이 입시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입시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 만들었대. 검색창에 입시 유감을 쳐봐. 입시 현실 고발 웹툰 입시 유감.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성공하려면 타고난 지능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대요. 지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관심. 관심. 노력은 아닐 것 같고. 그렇군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영국의 일간 인디펜던트가요. 경제학자이자 지난 2000년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제임스 핵먼이 최근 국제학술지의 기관 내용을 보도를 했대요. 근데 이 내용에 따르면요. 아까의 정답이 뭐냐? 양심, 성실성, 인내심, 자제력 이런 거라는 거야. 이게 IQ보다 성공에 더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거는 도덕책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잖아요.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심리학자가 아니라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관심이라는 거는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엄마의 관심과 할아버지의 재력 이게 성공을 가늠한다 보통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양심, 성실성, 인내심, 자제력. 박 PD가 얘기한 것처럼 도덕책에 나온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튼요. 이 핵먼이 그냥 얘기는 안 했겠죠. 핵먼이 연구한 거에 따르면요. IQ가 성공을 결정하는 비중은요. 단 1에서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너무나 적죠. 핵먼은요. 동료들과 영국, 미국, 네덜란드 수천 명에 대해서요. IQ 점수와 표준화 시험, 성적 및 성격 평가 이런 4가지 요인을 검토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대요. 이들은요. 연구 대상자들의 소득, 범죄 기록, 신체 사이즈, 삶에 대한 자기 만족 등 다양한 수치들을 기록했고요.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수십 년간 진행을 했대요. 그 결과 핵먼은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IQ가 성공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1에서 2%는 관련이 있다. 그러면서도 IQ가 높은 이들이 시험에서 측정할 수 없는 요소들이 부족해서 쉽게 취업시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IQ가 높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가끔 이런 짓거리를 한다는 거죠. 지각을 해도 나는 능력이 뛰어난데 회사에서 봐줄 거야. 옷차림? 난 좀 그냥 편하게 입고 면접 볼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난 예쁘니까 실수를 해도 용서될 거야.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행동이 관례를 깨트린 것이라는 것을 IQ가 높은 사람들이 의외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행문 교수는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IQ는요 높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잖아요. 근데 인성은요 내향, 외향, 중간 집단에 속할수록 더 성공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딱 중간인데. 그러니까요. 논문의 공동 저자인 존 에릭 험프리는요, IQ 테스트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IQ 테스트는요, 개인의 선천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확인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IQ의 개인의 능력 전반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잘못 쓰이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요, 이번 연구가 복잡하고 종종 오해받는 능력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게 뭔 얘기겠습니까? 너무 IQ만 따지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 거죠. IQ 믿다가 아이쿠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부 잘하는 것보다 바른 마음을 가지고 인성이 좋은 게 훨씬 더 낫다. 앞으로 진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 얘기가 더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이제 마음 편히 갖고 IQ 테스트 안 해도 되겠네.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죠. IQ도 어느 정도 되고 최소한 2자리는 벗어나야 되죠. 2자리면 안 되고 2자리가 아닌 3자리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인성 좋은 사람들이 성공할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친구들 봐도 진짜 마음 착한 애들이 성공하더라고요. 물론 많은 분들은 못되게 굴어야 성공한다.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지만요. 네. 그 성공은 오래 가진 못할 거예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8월 1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 출판계에 명견만리 열풍이 불어닥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실제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예스24 8월 둘째 주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를 보니까요. 1위, 2위가 뭐냐면 무라카미 하루키. 박 PD가 좋아하는 소설가죠. 기사 한 장 죽이기 1편, 2편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뒤가 명견만리 시리즈예요. 근데 명견만리가 방금 얘기한 대로 시리즈라고 했잖아요. 책이 한 권이 아니더라고요. 명견만리 새로운 사회편, 그리고 그냥 명견만리, 그리고 명견만리 미래의 기회편, 이렇게 3권이 있는데요. 각각 3위, 5위, 6위 이렇게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책이긴 한데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가면서 보셨다 그래가지고 팍 뜬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박 PD가 얘기한 대로요. 문재인 대통령이 올 휴가 때 읽고 추천했다. 이 뉴스가 전해진 다음에 역주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뭔 얘기냐면요. 박 PD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요. 명견만리 새로운 사회편이야. 올 6월에 나왔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2책 있죠. 명견만리 그리고 명견만리 미래의 기회편은요. 제가 찾아봤더니 지난해 6월, 9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1년 가까이 된 책들이 갑자기 5위, 6위까지 올라간 거야. 네. 대단하죠? 그러면 오늘 저희가 나온 우리 책도 이 PD님이 청와대 근처에 가서 좀 떨어뜨리고 와요. 문재인 대통령 보시게요? 예, 그 포스트 도그가 혹시 알아요? 물고 가서 주인한테 줄지? 진짜 그랬으면 좋겠네요. 진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번 주에 저희가 쓴 책이 나오잖아요. 누가 내 돈을 훔쳤을까? 이게 조금만 더 빨리 나왔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뭐 이건 어디까지나 농담입니다. 아니면 이 PD님이 우리 문 대통령 가을 휴가를 한번 보내드리세요. 제가 뭐라고 대통령 휴가를 보내드립니까? 가을 휴가 때 딱 한 권 지어드리면 되죠 뭐. 아무튼 뭐 웃자고 하는 얘기인 거죠. 다시 이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아무튼 명견만리의 열풍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요. 이 명견만리 시리즈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때 봤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20배가 넘게 팔려나가기 시작했대요. 진짜 엄청나게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명견만리 열풍은요. 당분간 계속 갈 것 같아요. 왜요? 뭐냐?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또 한 명의 인사가 이 열풍에 불을 붙였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도대체 누군가 궁금하시죠? 누군지 알려드리기 전에 지난해 페이스북에 화제가 됐던 포스팅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1번을 닮아가는 한국 5년 안에 몰라. 이런 제목의 포스팅 보신 적 있으시죠? 얼핏 기억이 납니다. 예,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국 청년들이 사랑하는 일을 찾지 않고 무조건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대기업만 쫓고 있기 때문에 5년 안에 활력을 잃고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독서를 쏟아낸 분이 계세요. 이게 누구실까? 김정은? 위에 있는 김정은? 예. 김정은 씨는 아니고요. 주인공은요.
세계 3대 투자가로 꼽히고 있는 분이에요. 세계 3대 투자가 혹시 아시나요? 워런 버핏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지 소로스. 여기까지는 아시죠? 네. 근데 세 번째 사람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박현주? 아, 박현주 아니세요? 아니에요? 예. 세계 3대 투자자로 꼽히는 분은요, 짐 로저스란 분입니다. 이 로저스는요, 상품 시장의 귀재, 그리고 금융계의 인디아나 존스, 이런 아주 재미난 별명을 지닌 투자자예요. 인디아나 존스요? 예, 인디아나 존스라는 별명이 왜 붙었는지도 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분이 나이가 생각보다 많으세요. 75세 되셨더라고요. 버핏 할아버지보다는 어리네요. 그렇죠. 어리긴 한데, 근데 되게 귀엽게 생기셨어. 이 어르신한테 이런 표현을 드리긴 좀 뭐하지만, 진짜 너무나 귀엽게 생기시고요. 동안이세요. 왜 동안인가 봤더니만요, 이렇게 적지 않은 나이에도요, 끊임없이 세계를 돌아다니시는 열정가라고 합니다. 장난 아니시죠? 75세 나이에. 그런데 이 짐 로저스 얘기를 왜 하냐 하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벌써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뒤늦게 좀 봤는데요, 지난 11일에 KBS TV의 명견말리에 출연하셨더라고요. 이야. 그 명견말리 시리즈도 요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만든 책이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셀럽들이 우리 방송에 출연을 하는 게 유행인가 봐요. 지난주 무한도전 보니까 스테판 커리가 나왔더만. 그러니까요. 예. 잭 블랙도 요번 주에 또 나왔어요. 이게 진짜 대세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아무튼요, 이 명견말리는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투자왕 짐 로저스의 경고, 이렇게 돼 있고요. 11일 방송이 끝이 아니라요, 18일 날, 이번 주 금요일이죠, 2부도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인 금융투자자 짐 로저스가 방송을 한다. 이게 시청자들 모아놓고 하는 방송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찍을 때 무려 1,500명이 넘는 시청자가 나도 방청하겠어 하고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예. 이 명견말리 시리즈 사상 최고 기록이래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은요, 로저스가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청자들이 환호를 하는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한국경제에 왜 독서를 퍼붓는지, 혹시 독설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는지,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저스 아까 세계 3대 투자자라고 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저도 실은 정확히 몰랐거든요. 그냥 이름만 한번 들어봤지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왜 이런 금융계의 인디아나 존스라는 별명이 붙었는가, 이걸 몰랐었거든요. 네. 근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진짜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일단 로저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자면요, 짐 로저스의 공식 직함은요, 로저스 홀딩스의 회장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아무도 중국을 거들떠보지 않았던 30년 전부터 중국이 뜬다, 중국이 성장한다, 이렇게 예견해가지고 투자의 귀재로 불리고 있다는 거예요. 에이, 근데 그거는 나도 하겠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금이야 중국이 미국과 맞짱 뜰 정도로 경제가 급성장했지만 30년 전에 미국이랑 맞짱 뜨겠다는 생각까지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건 쉽지 않잖아요. 30년 전에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힘들었겠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당시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경제적으로 중국이 우리보다 뒤져 있었잖아요. 네. 게다가 여러분들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개콘 같은 데 보면 마대전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국 상품 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 그 안어벙. 맞아요. 안어벙 씨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지금처럼 중국 제품이 전 세계를 휩쓸 것이다, 상상하기 힘든 시기였죠. 하지만요, 로저스는요, 중국 경제가 놀랍게 성장할 것이다 미리 내다보고요, 과감하게 투자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큰 성공을 거뒀겠죠. 역시 타고난 투자가니까 보는 눈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안목을 지닌 투자자인 로저스, 이력도 당연히 화려하지 않을까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런데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놀랍게도 그의 이력은요, 투자와는 거리가 먼 게 상당히 많아요. 일단 어렸을 때는 되게 영특했나 봐요. 5살 때 5살이면 뭐 이게 유치원 막 들어갔을 때 아닙니까? 네. 근데 야구장에서요, 병을 줍는 일로 돈을 벌기 시작했대요. 병을 주웠다고요? 네, 음료수병. 이거를 다시 팔았다는 거야. 그리고 땅콩도 팔고요. 특히 아버지한테 $100를 대출을 받았대. 아버지한테 $100 주세요가 아니라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키워가지고 5년 뒤에 이를 갖고도 $100를 남겼다는 거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투자에는 남다른 감각이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요, 이렇게 투자 잘하는 친구가 대학에서는요, 투자와 거리가 먼 것을 전공했더라고요. 뭘 전공했는지 아세요? 세계적인 3대 투자가로 불리는 사람이 대학 전공이 뭘까?
간호학? 너무 멀리 갔어. 가루학까지는 아니고요. 이분이요 놀랍게도 역사학 전공이에요. 역사. 역사와 투자. 이거 뭔가 좀 어울리지가 않죠. 근데 예일대에서 역사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역사학을 전공한 다음에 로저스는요 미국 분이거든요. 영국으로 건너가서 옥스퍼드 대학원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공부한 것도요 투자는 별로 관련이 없어. 철학, 정치 이거를 공부를 했대요. 이 때문에도 로저스가 전공부터 그렇잖아요. 세계적인 투자자가 되리라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겠죠. 하지만요 이 옥스퍼드 유학길이 로저스의 인생 행로를 바꿔놓았다고 해요. 왜냐면요 이분이 그렇게 집안이 풍족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학은 가고 싶은데 네 돈으로 가라 그랬겠죠 부모님이. 그러니 옥스퍼드 가기 전에요 유학비를 벌기 위해서 서머 인턴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서머 인턴을 어디서 했느냐? 월스트리트 투자회사에서 일하게 됐대요. 이 당시만 해도요 로저스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은 주식과 채권도 구분하지 못했대요. 경제학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근데 투자회사에서 서머 인턴이니까 그냥 복사나 하고 뭐 이랬었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일을 하다가 자기가 뭔가를 깨달았다는 거야. 나의 미래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요 원래 옥스퍼드에서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철학과 정치를 공부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또 공부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 많나 봐. 경제학까지 공부를 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투자자의 길로 들어설 채비를 갖춘 거죠. 그래서 옥스퍼드에서 돌아온 다음에 로저스 회장은요 애널리스트로 월스트리트에 입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투자회사를 거쳐가지고요 1970년에 아주 세계적인 만남의 기회까지 얻었대요. 어떤 만남이냐? 아놀드 S. 브라이레더. 이름이 되게 복잡하죠. 아무튼 여기에 부사장이었던 사람이 계시는데 12살 연상이래요. 이분이 누구냐? 아까 얘기했던 3대 투자자 중에 한 분, 조지 소로스. 조지 소로스를 만났다는 거야.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잖아. 네. 둘이 딱 만나자마자 알아봤다는 거죠. 소로소는 탁월한 감각을 지닌 트레이더 아닙니까? 그리고 로저스는요 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리서치에 뛰어난 애널리스트. 서로의 재능을 딱 보자마자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공동 창업을 했대요. 저희랑 비슷하죠. 저희도 딱 보자마자 저 사람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저는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었나요? 저는 박 PD 보면서 쟤는 좀 뭔가가 있어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튼요 이 두 사람은요 1970년에 처음 만난 것을 계기로요 73년에 그 유명한 헤지펀드 퀀텀 펀드를 공동 창업했다고 해요. 제가 퀀텀 펀드는 알고 있었는데 저는 조지 소로스 회사인 줄로만 알았어요. 보통 그렇게들 알고 계시죠? 근데 퀀텀 펀드에서 더 많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짐 로저스라고 해요. 퀀텀 펀드 다들 이름은 한 번씩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펀드니까요. 이 펀드가 왜 유명하냐? 10년 동안 수익률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무려 4200%. 이야. 이게 가능이나 한 수익률입니까? 그럼 1년으로만 치면 420%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야. 이 경이적인 수익률을 올렸던 펀드인데 놀라운 것은요. 같은 그 10년 기간 동안 미국 증시 S&P 지수 있죠? 여기에 상승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겨우 50%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퀀텀 펀드가 시장 성장률을 무려 90배 가까이 앞지른 거죠. 이야.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요 월가에서는 전설적인 기록이다. 이건 깨지기 힘든 기록이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대요. 아무튼요 이렇게 경이적인 수익률을 올렸으니까 퀀텀 펀드에 돈이 무지막지하게 쏟아져 들어왔겠죠. 네. 그리고 아니 쟤는 어떻게 저렇게 투자를 잘했지? 로저스의 투자 비법에 대한 관심도 엄청 높아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말 아시죠? 박수 칠 때 떠나라. 이승엽 선수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 네. 박수 받으면서 떠나고 있잖아요. 로저스도 그랬다는 거야. 로저스가 이 교훈을 제대로 실천한 인물로 불린대요. 왜냐면요. 퀀텀 펀드가 이런 경이적인 실적을 올렸는데 이제 난 됐어. 37세 나이도 많지가 않아요. 37세가 되던 1980년에 돌연 은퇴를 선언했다는 거야. 더 이상 펀드 운영 안 하겠다고. 월가에선 끊임없이 왜 떠난다고 해요. 그냥 계속해요. 뭐 이런 식으로 구애를 했는데도 이거 다 뿌리치고요. 그동안 자신이 모았던 그 자산만 관리하고요.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교수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투자자가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컬럼비아 대학이요? 그러니까요. 최고 명문대잖아. 그렇죠. 아무튼요. 그렇게 교수로 변신한 다음에요. 방송 프로그램 사회자로도 활동하면서요. 저희와 비슷한 뭐 팟캐스트 같은 뭐 이런 방송을 하셨나 봐요.
팟캐스트는 아니겠지만 이런 것으로 활약하시면서 투자 노하우를 일반 시민들한테도 알려주고요. 재미난 걸 만드셨어요. 뭘 만드셨느냐?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한 번씩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저스 원자재 인덱스 이런 걸 만드셨대요. 이게 뭐냐면요. 당시 1980년대만 해도 월가에서는요. 무슨 원자재 투자야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겠죠. 네. 또 농산물 이런 상품 투자 관심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로저스는요. 아니다. 원자재, 농산물 이런 상품에 투자해라. 그냥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인덱스까지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 인덱스를 보면서 제대로 투자할 수 있게. 근데 이 인덱스를 만든 다음에 실제로요. 전 세계 상품 가격이요. 로저스가 전망한 대로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거예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넘어올 때 엄청 상품 가격 올라갔잖아요. 네. 이 덕분에 로저스는요. 스스로 투자를 안 했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상품 투자의 귀재다. 이런 별명도 얻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이력이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재밌는 것은 이 다음이야. 로저스가요. 기이한 행보를 또 이어가요. 도리어 은퇴하는 것보다 더 기이해. 뭘 했는 줄 아세요? 로저스가요. 기네스북에 도전했대요. 기네스북 뭔지 아시죠? 투자자가 기네스북에 할 게 있나요? 그러니까요. 기네스북에 도전했다 하면 보통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투자 수익률이 기네스북에 등재가 될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뭐 로저스 원자재 인덱스 뭐 이 기록이 뭐 놀라운 실적을 냈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실 테고요. 아니면 뭘 많이 먹거나 먹방을 잘해서. 그러니까 근데 로저스의 기네스 도전은요.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투자와도 큰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로저스가 기네스에 실린 이유가 뭐냐? 놀랍게도요. 오토바이 여행 때문이래요. 네? 오토바이 여행을 했대. 어떤 여행을 했느냐? 1990년부터 92년 벌써 은퇴했으니까 자유로울 거 아닙니까? 이때 22개월 동안 6개 대륙 52개국을 오토바이를 타고 주파를 했대요. 그 주파한 거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16만 킬로미터. 장난 아니죠. 지구 한 바퀴가 몇 킬로미터인 줄 아세요? 약 4만 킬로미터래요. 그러니까 로저스는 오토바이 타고 지구를 4바퀴나 돈 거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구를 4바퀴나 돌았으면 올라갈 만하네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중에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오토바이 여행하면 딱 이 사람 생각나잖아요. 혁명의 아이콘 체게바라. 게바라. 그렇죠. 체게바라가 1951년 친구 알베르토와 함께 모터사이클을 타고 남아메리카 일대를 여행했잖아요. 이게 영화도 됐죠.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이 영화 저는 너무나 감명 있게 봤거든요. 근데 이 당시 체게바라가 모터사이클로 여행한 게 4개월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그리고 원래는 한 8,000km를 여행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실제 여행한 행로는 4,500km라는 거예요. 근데 짐 로저스는 체게바라보다 무려 35배나 더 긴 거리를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을 한 거야. 장난 아니죠. 체게바라는 오토바이 여행 후에 혁명을 일으켜서 혁명의 아이콘이 됐잖아요. 네. 짐 로저스는 이렇게 16만 킬로미터를 오토바이로 여행을 했으니까 뭔가 대단한 일을 했겠죠.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외면받았던 진주를 캐내는 투자의 혁명을 가져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오토바이 여행을 하고 나면은 뭔가 새로운 혁명을 할 수가 있겠네. 그런데 저는 오토바이 여행은 좋긴 하지만 엉덩이가 이게 견뎌낼까. 엉덩이? 그럼요. 왜요? 엉덩이 엄청 아파요. 좋은 오토바이 타면 되지. 아니 좋은 오토바이 있더라도. 그런데요. 로저스의 지금까지 기행도 놀랍지만 이게 끝이 아니래요. 또 있어. 또 있어요? 이 양반이 진짜 끝도 없어요. 달에 갔다 온 거 아니에요? 달까지는 아니고요. 1999년에도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대요. 근데 이때는 혼자서 안 했대. 심심했나 봐요. 그 전에 했었을 때는. 그래서요. 아내를 꼬셨다는 거예요.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아내랑 둘이서요. 노란색 사륜 구동차를 타고요. 전 세계를 돌아다녔는데 여기에 내전 지역까지도 다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무려 166개국 이번에는 24만 5천 킬로미터를 달렸대. 차를 타고. 대단하지 않아요? 지구를 6바퀴나 돈 거예요. 이야. 이때 116개국이니까 전 세계에 있는 웬만한 나라는 다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한국도 왔고요. 놀랍게도 우리 위에 있는 북한도 갔었대. 북한을 어떻게 갔죠? 북한도 이제 미국 사람들은 여행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기네스북에 등재됐다고 합니다. 아니 저는 이 내용에서 진짜 로저스야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여행을 같이 간 아내 그 와이프 진짜 엄지척 아닙니까? 체력이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왜 오토바이를 타고 또 SUV를 타고 이렇게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을까? 로저스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로저스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곳을 다니면서 투자에 필요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호텔이 없는 곳도 많이 다녔어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여행의 목적입니다. 특급 호텔에 묵으며 부자들과 어울리면 볼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어느 나라에 가든 술집 여주인이나 매춘부, 암시장의 중개인들을 만나 이야기해보는 게 그 나라의 장관을 만나는 것보다 그 나라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이 아저씨 살짝 의심이 되는데. 뭐가 의심이 매춘이 목적 아니야? 아니 와이프랑 같이 갔다니까 그래서. 재우고 갔겠지. 에이 그러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경제학이나 경영학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현장이 가장 중요하다. 현장의 중요성. CEO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근데 로저스만큼 현장의 중요성을 제대로 실천한 사람이 있을까? 그렇죠. 로저스 앞에선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아요. 진짜 오토바이나 사륜구동을 타고 세계 곳곳 오지를 이렇게 다닌 사람 진짜 전 세계 몇 분이나 계실까요? 실제로요 로저스는요 세계 곳곳을 이렇게 직접 돌아다니면서 얻은 경험과 정보를 바탕으로요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거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합니다. 2011년 유로존 위기 유럽 가보니까 위기가 보이는 거야. 이것도 예측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 별명이 나온 거죠. 금융계의 인디아나 존스. 그렇지 않습니까? 인디아나 존스처럼 세계를 다 돌아다녔으니까요. 네, 인디아나 존스는 주로 보물 캐러 다니지 않았어요? 아니 보물 캐러 이 사람도 투자의 보물을 캐러 진주를 캐러 다닌 거죠. 대단하신 분이죠. 아니 이렇게 현장을 중시하는 로저스가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했는지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네. 로저스가 명견말리에 나오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로저스가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얘기를 별로 안 하셨어. 뭐냐? 한국은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페이스북 포스팅에 얘기했던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근거가 있겠죠. 로저스가 왜 이렇게 지적했을까? 로저스는요.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99년이래요. 아까 안에 꼬셔가지고 그 사륜구동 타고 다녔던 그때. 네. 근데 여러분들 1999년 하면 기억나시나요? 전 세계가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려는 기대에 한창 들떠 있었던 때 아닙니까? 네. 물론 Y2K 기억나시죠? 네. 밀레니엄 버그. 이것 때문에 종말론도 횡행했었고요. 또 동남아 경제 위기가 다 치유되지 않은 상태였죠. 전 세계가 경제가 그렇게 좋진 않았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 경제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 1997년에 IMF 사태를 맞았는데 한국은 빠르게 이 IMF 위기에서 벗어났잖아요. 전 국민적인 금모으기 운동 이거를 시작으로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벤처 활성화 정책 때문에 활력이 빠르게 살아났죠. 덕분에 IMF를 맞은 지 겨우 3년 8개월 만인 2001년 8월에 IMF 관리체제에서 졸업해가지고 전 세계가 야 쟤네 뭐야?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로저스도 1999년에 와가지고 이런 한국의 역동성을 봤다는 거예요. 야 한국 엄지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당시 한국의 곳곳을 누비면서 많은 젊은이들 만났는데 젊은이들이 전 세계를 비교하더라도 호기심이 많고 자신감이 넘쳤다. 한국 젊은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호감을 나타냈대요. 특히 벤처 창업 열기 이거에도 놀람을 표하면서요. 실제로요 한국 기업에 투자하기도 했다. 자서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기업 이름은 안 나오더라고요. 네. 몇몇 업체에 투자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 호감이 많았던 로저스가요. 명견말리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페이스북 포스팅에서는요. 한국 경제를 180도 다르게 평가해요. 뭐냐? 자신이 보고 놀랐었던 그리고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이 한국인만의 역동성이 20년 만에 싹 사라졌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이유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실 거예요. 뭐냐?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헬조선에서 희망을 청년들이 잃어버렸잖아요. 청년들의 열정 사그라들었잖아요. 더 이상 우리 젊은이들의 도전 쉽게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로저스도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가장 희망하는 직업
바로 공무원 아닙니까? 최근 통계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공시족 몇 명인지 아시죠? 예전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73만 명에 달아요. 사상 최대치는 물론이거니와 1년 전에 비해 공시족 숫자가요 무려 11만 명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공시족 73만 명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 하면요, 우리나라 수험생 있죠. 수험생이 60만 정도 돼요. 수험생보다 무려 13만이나 많은 숫자고요. 우리나라 국군 63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군보다 10만 명이나 많은 숫자예요. 이런 많은 숫자가 공시족,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로저스는요, 현장을 중요시한다고 했잖아요. 이 공시족 진짜 어떤가? 실제로 공시족이 가장 많이 있는 노량진을 직접 찾아갔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공시족들과 컵밥도 먹으면서 이야기도 나눠요. 명견말리에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로저스가 또 한 번 우리나라 공시족한테 놀랬대요. 뭐냐, 하루에 몇 시간이나 공부해요 했더니 그 공시족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루에 12시간씩 공부를 한대요. 이 말에 눈이 동그래져. 어떻게 사람이 12시간이나 공부를 할 수가 있지?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로저스는 이런 얘기합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줄은 몰랐다. 그러면서 1.8이라는 숫자를 보여줘요. 이 숫자에 너무나 놀랬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1.8이 뭘 의미하는 숫자인지 아시겠어요? 1.8. 혹시 시험 합격률? 맞아요. 박 PD가 정확히 아세요. 이게 뭐냐면요, 공시족들의 합격률이에요. 그러니까 1.8이니까 공시족 1000명 중에 공무원이 되는 사람은 겨우 18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나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더 좁은 합격문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좁은 합격문인데도 노력하는 공시족들, 로저스는요, 존경까지 표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 줄 몰랐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낮은 확률인데도 최선을 다하는 한국 젊은이들이 가장 용감한 투자자. 자신이 공시족을 폄하했던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과까지 하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로저스는요, 이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냐, 공시족이 이렇게 많은 사회가 역동적일 수는 없잖아요. 로저스는요, 한국의 역동성이 이런 공시족 문화에서 보듯이 왜 이렇게 사라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꼽는데 그 중에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 수직적 관료주의, 폐쇄적 기업 문화, 이런 과거 성공 공식만 한국이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동성이 멈췄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제대로 보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재미난 방송 장면을 보여줘요. 이게 CNN에서 예전에 방송했던 것인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삼성공화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 여기에 뭔 내용이 나오냐면요,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나오는데 삼성 병원에서 태어나서 삼성 에버랜드에서 놀고 삼성 스마트폰으로 통화하고 삼성 아파트에서 삼성 냉장고와 삼성 TV를 사용하는 한국인들. 이 모습을 보여줘. 보험도 삼성이죠. 그렇죠. 옷도 빈폴이고. 맞습니다. 아니 실제로 저희 주변에도 삼성 것만 고집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그런데 로저스는요, 이런 모습이 한국 경제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세요. 로저스는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한국의 주식 시가총액 30위 중 재벌 계열사가 아닌 곳이 몇 군데인지 아시느냐? 단 5군데밖에 안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3개 기업이 우리나라 GDP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줄 아시느냐? 50%나 차지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은 한국 경제가 세계 기업에 달려있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데 이런데 내가 한국에 어떻게 투자하겠느냐? 세계 기업에 달려있는 그런 국가에 어떻게 투자하겠느냐? 이렇게 반문까지 하세요. 그는요, 미국의 사례도 전합니다. 미국에서는요,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기업들 이렇게 딱 세워보면요, 113개나 된대요. 그러니까 3과 113의 차이. 매우 크잖아요. 미국도 독점 문제가 엄청 심하다 했는데 그런데도 미국은 113개야. 근데 우리나라는 3. 한국처럼 소수 기업이 국가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로저스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유가 뭘까? 로저스는 이런 지적을 해요. 미국에는 없는 한국식 가족 경영 기업인 재벌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전 정부가 재벌에게만 관대한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도 해요. 아마도 삼성의 이재용이 정유라 말 사준 거 이것도 나 다 알고 있어.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네. 외국인인데도 한국 경제의 실상을 너무나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너무나 리얼하게 알고 계시네. 그러니까요. 그래서요, 로저스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재벌들의
횡포 때문에 새로운 경제 주체가 탄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특히 보이지 않는 장벽이 창업 생태계를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강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합니다. 한때 한국은 IT 강국이라고 불렀고 창업 열기도 뜨거웠는데 지금은 아니다. 너무나 안타깝다. 수치로도 이 사실을 보여줘요. 뭐냐면요. 예전에 저희가 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니콘이라고 기억나시죠? 네. 저희가 시사용어로 한번 알아봤잖아요.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를 지닌 스타트업. 이게 유니콘이잖아요. 현재 전 세계에 186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미국 기업은 99개, 중국은 42개. 그런데 한국은 몇 개? 달랑 3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저스는 IT 강국인 한국에서 왜 3개밖에 없느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세계적으로 성공한 에어비앤비, 우버 이런 기업들도 사업 모델을 그대로 한국에 와서 적용하면 한국에서는 규제 때문에 서비스할 수 없다. 이렇게 한탄을 하십니다. 로저스는요. 세계는 바뀌고 있는데 한국은 기존 제도와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세계를 놀라게 할 혁신 기업은 절대 탄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게 뭔 얘기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명박도 그랬고 박근혜도 그랬고 데모 뽑기 때문에 규제 철폐하기 때문에 그렇게 외쳐왔는데 지금 현실을 보세요. 규제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이게 뭘겠어요? 국민들을 눈 가리고 아웅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속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재벌 사업에 걸림돌되는 그런 규제만 없애고 서민이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을 향한 규제 이건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규제를 없애겠다. 정권에서 그렇게 얘기해 온 거는 말씀하신 대로 재벌들이 사업을 하는데 방해물이 되는 것들을 없애겠다. 그 얘기였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니 다들 그때 박수 쳤잖아요. 데모 뽑겠다고 하니까 모든 신문이 일면에서 데모 뽑는 대통령 뭐 이러면서 다들 찬사를 보냈는데 현실 보세요. 데못을 가슴에 박았죠. 그러니까요. 진짜 로저스가 지적한 내용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요. 로저스는요. 한국의 가계부채 이거에 대한 경고도 했어요. 이것도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가계부채로 인해 큰 위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한국의 가계부채는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요. 생산성이 없는 부채. 로저스가 꼽는 가장 나쁜 빚. 이렇게 지적을 하세요. 그렇죠. 집 사는 데 쓰는 돈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로저스는요. 한국에서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를 떠올리게 하는 불길한 징후들이 보인다. 이런 지적을 하십니다. 설상가상으로 올 하반기에 예정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진짜 단행되게 되면 한국 가정, 기업, 정부 모두에게 큰 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경불진에서 누누이 강조해왔던 그 우려 로저스도 똑같이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저스도 저희 방송을 듣고 있었군요. 그랬었나요? 아무튼요. 로저스가 그러면 이렇게 한국 경제에 대해서 우울한 이야기만 했을까? 당연히 그건 아니고요. 로저스는요. 일단 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을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동안이신가 봐. 아무튼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위한 많은 조언도 던지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로저스는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여러 차례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세상에 많은 유명한 이들도 실패를 많이 한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젊은이들 위한 3가지 충고도 곁들이셨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첫째, 다른 사람이 내 생각을 대신하게 하지 마라. 둘째, 철학을 공부해라. 셋째, 미쳤다가 아니라 단단히 미쳤다는 말을 듣는 일을 찾아라. 재밌죠. 저는 특히 2번째 충고가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요. 역사학을 전공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철학도 공부하셨고. 근데 로저스는요. 철학과 역사에 대한 이해는 투자자로서 자신이 성공하는데 매우 중요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지금 진실인 것은 몇 년 후에는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지금 일어나는 일이 과거에 일어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2가지 모두 투자자들이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철학은 상황 분석과 투자 결정에 필요한 사고의 힘을 키워줍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시죠.
아니 우리 동아 비즈니스 리뷰 김남국 편집장님도 철학을 공부하셨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탁월한 통찰력을 저희한테 보여주시는데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그걸 얘기를 했었나요? 그분의 작은 소망 중에 하나가 철학 전문 잡지를 발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영자들 위한 또 셀럽들 위한 철학 잡지.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요, 로저스는요, 이러면서요, 충고만 한 게 아니라 자신의 투자 원칙도 공개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얘기했던 투자 원칙이 뭐냐면요, 가격이 싸고 사람들이 관심을 받지 못하는 곳,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곳에 투자해라. 이런 원칙도 공개했고요. 또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야에 투자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언론이나 인터넷 등 남의 이야기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의 소신을 믿고 따라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이거는 그냥 너무나 도덕책 같은 얘기 아니야? 원론적인 얘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하시겠지만 투자의 핵심을 제대로 찔렀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저희는 저희 애청자분들께 가급적이면 집을 사지 마라. 곧 미국 금리가 오르고 그렇게 되면 한국 금리도 인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집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한 고통들이 갈수록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소신을 믿고 집을 계속 사는 분들이 있어요. 남의 얘기에 현혹되지 않아. 그렇죠. 근데 그거는 잘못된 소신 아닙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신의 똥꼬집을 믿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소신이 아니라 고집이죠. 그러니까요. 아무튼요, 저는 로저스의 투자 원칙 중에 첫 번째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가격이 싸고 사람들이 관심 받지 못하는 곳,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곳. 이게 어떤 곳일까? 그래서 어떤 건가 좀 찾아보려고 이렇게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요. 로저스가 이번 방한 기간 동안 재미난 곳을 방문하셨다고요. 네. 저희 가까운 곳에 있는 곳, 광명동굴. 광명동굴이요? 네. 아유,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하시지, 로저스 형님. 그러니까 말이야. 옆 동네인데. 박 PD 옆 동네인데. 아무튼요, 광명동굴을 방문한 다음에 큰 감명을 받았다. 로저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감명을 받았느냐? 40년 폐광을 테마파크로 바꾼 광명동굴은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혁신의 사고였다. 이렇게 수차례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흙 속의 진주를 볼 수 있는 성경 지명, 뭐 이게 있어야 된다. 뭐 이거를 광명동굴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근데 뭐 쉽지는 않아 보이죠. 뭐 이런 광명동굴 같은 이런 진주를 우리가 쉽게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요, 로저스는요, 이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분야를요, 명경만리에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야일까? 궁금하시죠? 로저스가 꼽은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분야, 놀랍게도요. 혹시 아날로그의 반격 아니에요, 이것도? 아날로그랑도 비슷해. 뭐냐? 농업이에요. 로저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손에 흙 묻히기 싫어하는 청년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겠지만 농업의 미래는 너무나 밝습니다. 식량과 논지 부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요. 농업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산업이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1차 산업이야말로 갈수록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즘 선진국들이 농업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IoT나 이런 첨단 IT 기술과도 접목시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4차 산업 떠들고 운운하고 있는 그 사이에 정말 스마트한 분들은 1차 산업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서울대 교수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고요. 자녀한테 농사시키겠다고 얘기하셨었잖아. 근데 저는 이 로저스의 투자 원칙 중에 요게 조금 마음에 걸려요. 뭐냐? 언론에 현혹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언론에 현혹되지 말라는 예를 경불지 같은 팟캐스트에만 주목하라. 이렇게 얘기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별로 공감이 안 되시나 보네. 공감은 되는데 뭐 저희를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저희는 언론이 아니라 민의다. 그렇죠. 그리고요, 로저스는요, 자신의 투자 원칙과 관련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한 희망 섞인 이야기도 전하고 있더라고요.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얘기만 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통일된 한국에 대해서는 너무나 좋게 생각한다. 예. 고평가를 했어요. 이 내용은요, 11일에 방영된 1부가 아닌 18일에 방영 예정인 2부에 나오는 내용인 듯 한데요. 제가 미리 좀 알아봤거든요. KBS에 아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나오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런 내용이 나온대요. 이거 농담이고요. 로저스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10년에서 20년 동안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합니다.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다.
인구도 7,500만으로 늘어날 것이며 북한의 노동력, 자원, 그리고 남한의 자본력이 합쳐져 한국의 미래를 밝게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통일 비용이 너무 큰데 뭔 얘기냐. 이런 얘기들이 보수 언론들에서 그렇게 많이 지적하잖아요. 근데 이에 대해서도 로저스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통일 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비슷한 지적을 하는 기자에게 이런 얘기까지 했대요. 그래? 그렇게 의심스러워? 그렇게 의심스럽다면 나는 한국이 통일된다면 나의 전 재산을 투자할 테니 비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 멋지지 않아요? 그만큼 돈이 많은가? 돈이 많으신 분이죠. 아무튼요, 그는 몇 년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가능성을 매우 높게 평가해서 놀라움을 많이 주셨대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요. 북한은 천연자원 때문에 매우 흥미롭다. 투자할 길이 많지 않고 쉽지 않지만 어찌됐건 북한은 아시아에서 최고 투자 가치가 있는 국가다. 북한에 투자하고 싶긴 한데 쉽지 않아서 투자 방법을 찾고 있다. 그런데 통일이 된다면 자기는 당장 투자할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아니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통일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 외국인 전문가 또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로저스가 얘기한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 어떻게 생각 드시나요? 금융계의 인디아나 존스라고 불렸던 별명답게 한국에 대해서 너무나 속속들이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모르는 이야기까지 알려준다 이런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물론 로저스의 충고를 100% 우리가 따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충고가 나오는 과정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통찰력을 풀어내는 비법 이거는 저희가 진짜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현장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해서 결정을 하는 거 정말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로저스에 관련된 자료를 많이 찾다 보니까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이 이런 게 있어요. 딸에게 전하는 12가지 부의 비법. 책 제목이 아주 놀랍죠? 근데 이 이야기로 마무리해야 할까 하는데요. 왜 로저스가 이런 책을 썼을까? 아까 로저스 나이가 상당히 많다고 했잖아요. 75세. 그러니까 75세면 딸이 있으면 벌써 30대? 40대는 돼야지 정상 아닙니까? 근데 로저스는요. 아주 뒤늦게 두 딸을 얻었대요. 네. 딸이 둘인데. 근데 이 두 딸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인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현재 14살, 9살이랍니다. 60살이 넘어서 두 딸을 얻은 거예요. 우리 큰애랑 나이가 똑같네?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이 얘기 듣고 그 퀀텀 펀드 수익률 있죠. 4200% 이것보다 더 놀랍더라고. 예. 60세가 넘어서 두 딸을 얻었다고. 그러면은 부인이 몇 번 바뀌었다는 얘기인가요? 그것까지는 못 찾아봤어요. 그런 얘기까지는 안 나와요. 아니 설마 부인이 70대인데 딸이 이렇게 어린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튼요. 이 로저스는요. 이렇게 늦게 얻은 이 딸들 얼마나 진짜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두 딸을 위해서요. 2007년에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미국 뉴욕 맨하탄의 저택을 팔고요. 싱가포르로 옮겼대. 이민을 갔다는 거죠. 이렇게 할 정도로 딸 바보로 유명하다고 해요. 근데 왜 옮겼을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딸에게 보다 안정적인 환경과 아시아의 역동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책에서도 부성애가 아주 철철 넘쳐납니다. 부성애도 넘치고 여성 편력도 넘칠 것 같아 왠지. 아까 그 전 세계 투어했던 부인과 이 딸을 놓은 부인은 왠지 다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까진 못 찾아봤어요. 아무튼요. 책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딸에게 전하는 12가지 부의 비법. 뭔 얘기를 하셨는가? 제가 2가지만 소개를 할게요. 첫 번째는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딸들한테.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지 말아라. 누구든 내 아이디어를 비웃을 때 그것을 성공의 징표로 받아들여라. 너 자신이 되어라. 이 아빠가 투자자로 성공했다고 해서 너 역시 투자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내가 나의 판박이가 될 필요는 없다. 아빠가 바라는 것은 내가 진정한 너 자신, 지극히 독자적이고 하나밖에 없는 너 자신으로 살아가는 거란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또 다른 대목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저 딸의 대도 꼭 해주고 싶어요. 이 딸들이 이제 청소년이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언젠가 너도 사내 애들을 다뤄야 할 때가 올 테지. 생각 같아선 이 아빠가 영원히 내 곁을 지키며 사내 애들에 대한 조언과 경고를 꼬박꼬박 해줬으면 좋겠다만 아무튼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은 이거다. 내가 걔네들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걔네들이 너를 훨씬 더 필요로 한다는 사실. 사내 애들을 따라 절대 학교 말고 다른 장소, 다른 도시 그 어디로도
가면 안 된다. 사내 애들이 너를 따라오게 해야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대. 그 얘기는 자기가 학교 말고 다른 도시, 다른 곳으로 다른 여자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 아니야. 아, 본인은 그렇게 해놓고 그렇죠. 딸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라.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무튼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계적인 투자자 이 로저스에게 투자 기법뿐만 아니라 좋은 아버지가 되는 비법,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진짜 이렇게 늦둥이를 보신 분의 네. 딸 사랑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66세에 둘째 딸을 얻었거든요. 네. 66세. 이 비법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